안녕하세요. 이번 3주차는 석유 산업의 특징, 그리고 오늘은 2교시 석유의 등장과 역할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의 등장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 발달에 따라서 석유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석탄은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연기관의 등장으로 석유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80% 이상의 에너지원을 모두 화석연료에서 쓸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석유와 가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도 암울한 예측이겠지만 석유가스의 역할이 여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은 감소하지만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그 중에서 환경 문제와 이산화탄소 방출의 정도가 심한 석탄의 경우는 급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 20년 동안에는 석유가스가 증가하는 에너지 공급의 반 이상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석유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냐? 한국이 300만 배럴을 매일 석유를 소비하는데 그게 과연 한국에서 모두 소비를 할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석유 소비량은 통계상은 정제 시설에서 하는 정제에 사용되는 양과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이 1인당 석유 소비량이 86배럴로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이 전기차 대신에 휘발유나 다른 차를 많이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석유 소비량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정제 설비 용량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제된 정제 제품을 갖다가 대부분 나라들은 수출을 하죠. 그래서 타이거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이런 석유 제품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죠.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300만, 250만 배럴을 매일 정제를 해서 그 중에 50%, 60%는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회사들이 원하는 것은 한 20, 30%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수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같이 약 하루에 20배럴 정도의 원유를 소비하는 것처럼 통계상은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석유를 소비를 하느냐? 이 소비량은 이제 원유량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제 시설을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한국도 한 260만 배럴. 근데 생산 설비하는 정제 설비는 한국도 맥시멈은 330만 배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수입하거나 정제하는 양들이 공장이 100% 용량이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소비량의 메인 국가들은 미국, 중국, 인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이 두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나라가 인구가 많고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8분의 1, 때에 따라서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선진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석유, 가스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석유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업 발전과 핵심은 인구 증가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저개발 국가들의 석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석유는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운송수단이죠. 연료로 쓰인다는 거죠. 자동차의 연료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부는 뭐로 쓰이냐면 전력 생산에 쓰여요. 한국은 전력 생산에 쓰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공장을 만들거나 할 때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전기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그리드가. 근데 이런 송배전망들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젤 발전소 같은 작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부 파워 제너레이션 할 때 쓰는 디젤 발전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유국에서는 다른 발전을 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석유가스를 활용해서 발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겠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는 석유가스 발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는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틀 안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방출이 많은 화석 연료 순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인구 증가. 2011년도에 70억이었다. 지금 작년 현대 2022년도 기준으로 80억입니다. 80억. 자, 그러면 향후 얼마나 되나? 최대 95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줄 거예요. 근데 어느 국가를 기준으로? 인도가 이미 작년부터 중국을 추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는 뭐 1인 1가정 1인 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1자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 같은 거는 지금 이제 거의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수명이 증가를 하면 결국 그 출산율이 낮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은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합치면 30억 인구예요.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인구의 30% 가까이를 이 나라들이에요. 나이지리아. 이 인구 많은 나라 미국 빼놓으면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진 않지만 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원의 사용별로 보면 이제 용도도 많은 거죠. 석유가스, 석탄 한 게 한 82%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천연가스는 3분의 1씩의 인더스트리 여기, 그리고 전력 생산. 근데 석유는 이 전력 생산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그죠? 대부분은 자동차, 운송수단의 연료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23%는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석유와 가스가 같은 탄화수소지만 겹치는 데는 어디라고 볼 수 있죠? 겹치는 데는 인더스트리죠. 석유화학 제품을 쓰거나 가정용에서 쓰일 수 있는, 일부 산업용에서 쓰이는 부분에서 일부 겹칠 수 있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추럴 가스가 트랜스포테이션에 쓰이는, 운송에 쓰이는 거는 미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 나오는 거는 리뉴어블 에너지랑 화석 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석탄이 안 쓰이게 되면 이 20%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전력을 어디에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뉴클리어를 증가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원과 에너지원들이 사용되는 사용 분야를 잘 분석을 해야 에너지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에너지 구성은 화석연료가 대부분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도 10% 미만이죠. 그리고 전력을 구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 정권에서는 이 원전을 거의 폐쇄를 했죠. 석탄도 폐쇄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는 게 거의 8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메꿀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신재생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은 신재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첫 번째, 국토 면적이 좁죠. 그리고 에너지 덴서티가 작기 때문에 신재생은 넓은 지역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간헐성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백업 설비로 ESS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저장해서 활용하는 비용까지 백업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 지역에서, 근데 이제 중동 지역이 많을 때는 90%까지 되지만 낮을 때는 70%까지. 왜냐하면 수입선을 다변하는 노력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디에 말씀드린 운송선에 이제 운하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도입의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의 발전 원료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기저 원력으로 쓰이는 거는 밤새 내내 하루 종일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석탄도 기저 발전으로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밤낮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에너지 양이 작겠죠. 그래서 특히 시간대를 보면 밤에는 비활동적이기 때문에 전력이 남아돌죠. 그래서 남는 전력을 가지고 에너지에 저장하는데 아니면 충전지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바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이 온오프가 단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량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크 전력일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석유가스가 되는 거고, 원자력과 석탄은 기저 발전으로 쓰인다는 거죠. 기저 전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발전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이면은 결국 발전량을 적당히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하게 나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로스가 생기는 거죠. 이 로스 생기는 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도 되겠죠. 아니면 양수 발전을 해도 되죠. 남는 전기를 댐으로 올렸다가 필요할 때 수력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전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 각 나라마다 다르죠. 이게 지난 거이긴 하지만 산유국에서는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많이 싸요. 자기네들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국민복지 차원에서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거나 뭐 깎아서 팔 수 있죠. 그런데 수입국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수입국에서는 수요를 갖다가 줄이려면 결국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팔고 있는 휘발유 가격의 50% 이상은 뭐다?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의 휘발유면 유럽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유럽 나라들은 텍스를 과세를 해서 이 석유의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 세금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에너지 빈곤층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다만 뭐가 발생되는 세전 가격들은 유사해요. 그렇죠? 근데 산유국보다는 세전 가격이 수입국이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운송비도 나와야 되고 다른 비용들이 수송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이 녹색으로 나 있는 부분들은 다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의 정도에 따라서 각 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문제가 됐었죠. 유가가 100불에서 30불로 떨어져도 휘발유 가격은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뭐 400원밖에 떨어지질 않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금의 대부분은 정액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막 60% 이상의 세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뭐죠? 유류세를 감면을 해주는 조치를 통해서 휘발유 가격들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은 한국이 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만약에 2,000원 이상 되게 되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유류세를 낮추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석유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상류, 중류, 하류들이 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관련 산업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산업들은 E&P 부분에서는 석유 개발 서비스 회사들이 있는 거고, 중류 부분에서는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있고, 하류 부분에서는 정제, 석유화학, 그리고 전력 회사들까지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석유와 연관 산업들을 보면 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보통 리드를 많이 하죠. 그리고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다 하려 보니까 관련 산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석유 에너지를 개발 생산할 때는 개발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시추도 하고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운영하는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느냐? 서비스 회사들이. 자, 그럼 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생산 시설이나 설비를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를 하고, 건설 회사에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보통 우리가 EC 아니면 EPC라고 하는 회사는 건설사예요. 이런 건설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 산업이 석유 생산하는 회사도 있지만 서비스 회사,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 건설 회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얘를 운반하는 저장 파이프라인 운송선, 어디가 생각나요? 운송선 하면 조선업. 그렇죠? 파이프라인 회사, 관관 회사, 파이프라인 운송이나 관관 회사 나오죠. 정제, 정유회사, 트레이딩하는 회사, 정유회사, 그 다음에 발전 회사들 관련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결국 용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과자를 하니까 한국이 이런 실제 개발 생산하는 걸 운영을 하면 관련된 산업이 한국 회사들한테 계약 발주나 공급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런 한국 회사들이 트랙 레코드를 쌓아서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엔 뭐가 있느냐? 석유, 가스,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중심이 돼야 관련 산업들까지 파급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상 설비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시추를 끝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걸 갖다가 운반을 하게 되죠. 자, 생산될 때 물만 나오는, 뭐가 나오냐?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물도 섞여서 나오고 고체물인 모래도 나와요. 흙도 나오고. 그럼 얘를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유체 분리기입니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세퍼레이션하는 세퍼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얘를 운송을 하죠.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운송을 하려면은 파이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펌프도 필요하고 분리기도 필요하고 파이프도 필요하고 건설도 하죠. 그럼 펌프는 누가 하겠어요? 기계공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들이 주변 산업과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품을 생산하는 거, 장비, 장치, 그리고 재료, 소재, 설계,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기업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유가가 높을 때는 미국에서 포비스라는 데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다 랭킹을 매겨요. 뭐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회사를 하는데 2012년 고유가예요. 고유가 당시는 10개 회사들 중에 4개가 석유회사고 나머지는 다 무슨 회사예요? 금융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저유가처럼 돼 있는 2014년 이후로 저유가가 될 때는 몇 개 없죠. 그러다가 저유가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나기 바로 전이죠.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도 회사 규모는 비슷해요. 마켓 밸류로 보면 300조, 400조 정도의 마켓 밸류를 있는데 이 회사들이 매년 돈을 얼마를 버느냐? 마켓 밸류 베이스로 보면 약 10%의 수익을 내요. 그러면 엑손모빌이나 로얄 더치 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버는 돈이 수십 조죠.
특히 고유가일 경우에는 60조, 70조를 한 해에 버는 거예요. 그럼 뭐 한국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1년에 손실 나거나 아니면 가스 가격이나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나오는 손실들, 뭐 10조, 30조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큰 규모의 회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사실은 있죠. 다만 이 국가들이, 이 회사들이 국영회사여야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열심히 국영회사들,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찔끔찔끔 투자를 하면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해야 되고, 해외의 에너지 기업이 큰 이유는 다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기업의 한 뭐 10%, 30, 20% 이상은 에너지 기업이 아직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석유회사의 랭킹 많이 들어봤죠. 로얄 더치쉘 어느 나라인 네덜란드죠. 엑슨모빌 미국 회사예요. 쉐브론 미국 회사. 다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에서 나온 회사들이죠. 중국 회사 있죠. BP는 영국이죠. 토탈 에너지라는 거는 프랑스 회사. 시노펙 중국이 많죠. 2개. 페트로브라스 브라질, 러시아, 게즈프롬, 로즈네프트 러시아입니다. 자, 큰 회사들 다 갖고 있죠. 유럽의 회사들은 100년이 넘은 회사들은 다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 독점을 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셋업이 됐기 때문에 망할 일이 거의 없어요. 큰 회사들은. 그죠? 이제 중국은 국내 수요 기반과 생산 기반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서비스 기업. 석유 개발할 때 시추해주고 검증해주고 생산해주는 회사들. 큰 회사다가 슐럼버제, 헬리버튼, 베이커 유즈. 이게 3대 회사예요. 다국적 기업들이에요. 한 80개 나라에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인력들이 일을 해주는 회사예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지사가. 이 박스로 쳐놓은 거는 파이프라인 회사예요. 엔브리지, 트랜스캐나다, 킨더 모건.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뭐 할 때 좋은 회사들이냐면 CCS 할 때 좋은 회사들이에요. 이산화탄소도 포집한 데서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장소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미래에는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CCS 사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석유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마켓 밸류의 한 5% 정도의 수익을 평균 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석유 개발을 하는 회사들, 운영권자 회사인 쉘, 엑손모빌들은 확률이 20, 30% 되는 석유 사업을 하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스탠다드 오일이 분화된 얘기. 100년이 넘는 메이저 회사들의 모태가 됐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M&A가 되는데 언제 M&A가 되느냐? 저유가 때 M&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1973년에서 80년 사이에 M&A가 한번 일어나고 회사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00년도 초반에 저유가가 한 15년, 20년 됐을 때 고유가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회사들이 또 뭐를 하느냐? M&A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P랑 아모코랑 합쳐져서 나중에 BP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스타트는 어디에서 되느냐? 독점 규제가 대법원에서 판결나는 2011년에 이젠 34개의 회사로 쪼개지면서 뭐 세븐시스터라는 회사처럼 지금에 있는 메이저 회사들의 모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